매주 목요일에는요, 저희가 현역 의원님들 모시고 정치 일선에서 돌아가는 얘기들 한번 직접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 국회의원님 만나볼 예정이고요. 예정이 아니죠. 만나뵈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숙명여대 개건교수 박진양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리 코너 이름 지어달라고 좀 피디님이 또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채택해 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뭐 좀 생각나는 이름 있으시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너무 놀랬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름 제가 진짜 못 지어요. 네. 자, 저희 밥 안 주는 디너쇼. 그럴까? 그러게 진짜 디너쇼인데. 네, 디너쇼인데 디너쇼는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게 없고 밥을 죄송합니다. 주지 않는 디너쇼. 역시 밥 타령만 하는군요. 자,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디너쇼 시청자들께 물론 밥은 안 드리지만 네. 간단한 인사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여기 또 이틀 연속 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어제도 네. 굉장히 인터뷰하셨죠.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떨리고 긴장되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떨리고 긴장된다고. 네, 자 오늘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좀 쌀벌한 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안이 정말 많은데요. 어제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네.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현장에 네, 있습니다. 저 현장 분위기 솔직히 어땠나요? 네.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검사와 이제 수사관들과 네. 그다음에 당직자와 의원들이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대치하는 상태였고요. 한 오후 3시 정도부터 해서 이제 그 철수한 11시 정도쯤 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한 8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예, 계속 대치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뭐 현장의 긴장감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긴장감에 비해서는 사실 또 이 검사와 이제 수사관들은 일종의 정치 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모습으로 좀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사 안에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그렇죠. 민주연구원에 압수수색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사에 사실상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과 국감 중인데 어떻게 그 당사에 네네.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오느냐 이건 국감 방해 행위다 이제 그런 실랑이들이 좀 계속 있었고요. 마침 또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또 이렇게 집결하셔가지고 네, 검사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규탄을 계속 해주셨죠. 하여튼 그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대치 상태의 긴장감과 그 다음에 좀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지는 그런 상태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럼요. 뭐 당연히 이제 못 들어가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쇼를 한 거고 특히 저녁 뉴스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끔 하려고 그럼요. 그 시간을 좀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하필이면 또 이 자리에 우리 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신 박진영 교수님 계시단 말이죠. 자, 네. 부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못 들었을 거 알면서 왜 왔냐. 그렇죠.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김용 부원장이 저와 같은 부원장인데 그 연구원에 제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볼펜 한 자루 없습니다. 그는 김용 부원장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는 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 네. 그 밑에 부원장님이 여러 분 계신가 봐요. 부원장이 여러 분 계시는데 상근하는 부원장이 있고요. 네. 출근하지 않고 회의 때만 한 번씩 오는 부원장이 있는데 네. 저나 우리 김용 부원장님은 회의 때나 한 번씩 오는 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흔적이라든가 김용 부원장의 흔적은.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몰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개인 사무실도 아닌데. 그렇죠. 공용사무실이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명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 그렇죠. 한 3번 정도, 한 3시간 정도 회의차 왔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그 보여주기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김용 부원장이 갔던 식당도 다 압수수색해야 돼요. 식당도 예. 압수수색한다. 잠깐 머물렀던 곳은 다 압수수색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렇게 네. 했어야죠. 지금 그 검찰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차장님 브리핑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네.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집행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법 집행을 그렇게 막아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 네. 우리들이 너네들을 탄핵하려거나 뭐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김용 부원장의 개인 사무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확인하려는 것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좀 상식적으로 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개인 사무실이 없고요. 없죠. 예. 그렇죠. 그게 검사들이 이제 늘 하는 논리인데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네. 그게 자기들은 법 집행을 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들인데 법의 테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은 법을 위반하는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히려 저희가 헌법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네. 국정감사를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굳이 안 와도 되는 민주당 중앙당사의 압수수색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그 국회의 그 국정감사의 권한을 대놓고 무시하고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다 깨부셔놨던 그런 사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김의겸 의원하고 간의 그 국감장에서의 설전도 좀 황당했었었는데 네. 태도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원래 오늘 또 대검찰청 관련된 국감이 맞습니다.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대검찰청 아주 하지 말라고? 두 가지죠. 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면은 뭐 민주당이 반발해서 국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국감을 치르더라도 이 얘기밖에 국감장에서 안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대검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검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전장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거기다 대고 질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네. 그거는 의원님들이 수사를 몰라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바로바로 튕겨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감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국감은 사실은 야당의 시간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들을 폭로하는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을 검찰발 뉴스로 다 뒤덮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시간을 없애버리고 검찰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예전부터 돌았죠. 나왔고 저도 네.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걸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로세로 연구소님께서 거대 야당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네. 가는데요. 네. 사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협치병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협치병에 걸렸다. 스스로 자꾸 자기 다리를 걸어서 자꾸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국민들께 이거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래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좀 죄송하죠.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제가 자꾸 강성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는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다른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요? 네. 뭐 하시는데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지역구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요. 네. 지역에서 사진 열심히 찍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진 네. 찍으신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역구 다니면서 열심히 또 민생을 챙기고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당연히 이제 지역구 대표니까 지역도 열심히 다니는 거 맞아요. 민생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중앙에서 그 국가적인 이슈나 정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렇죠.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기서 또 열심히 그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국회의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본령인데 그거를 좀 방기하면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중앙 이슈를 다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깝죠. 검은 차차님께서 민주당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는 걸 좀 명심해달라 이런 얘기 좀 네. 하고 계신데 여당과 야당이 다른가 보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경제와 민생을 망치고 있는데 네. 야당이 책임지겠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네. 이해가 안 가네요. 전후가 바뀐 거죠. 네. 네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야당은 이 국회 고유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라는 의무를 하는 것이 맞고 원래 국정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부가 발목이 없어요. 발목이 하는 없어요. 일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안 하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발목조차 없어요. 너무 황당무계하네. 네. 그 옷소매라도 잡아야지 이렇게. 자, 314XY님께서 민주당 공천 기준은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렇게. 네, 정말 고무적인 제가 말이죠. 탈락되는 무슨 그런 말씀을. 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그런 무리수를 네. 검찰이 두었을까? 두 번째,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잘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과연 대통령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랬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것을 모른다 혹은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긴 하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 사건들은요 네. 검사가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혼자 못합니다. 무조건 대검에 보고하고요. 네. 그리고 대검에서는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네. 예, 직접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휘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다 보고하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있어요. 어. 검찰 보고 사건 처리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보고하도록 네네. 되어 있습니다. 네. 사전 보고, 사후 보고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전 같으면 이제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적어도 사후 보고는 하는 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거나 혹은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것에 비춰보면 김건희를 통해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높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요? 네. 그분이 무슨 공직자도 아닌데. 아니지만 그 얘기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때 한동훈 후보자가 그 얘기했죠. 카톡. 네, 그거는 자기 정도 되면 직접 그렇게 비서실장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총장이랑 연락 안 되면 그 부인한테 당연히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 그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락 안 되면 뭐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한테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다. 지금도 연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와, 듭니다. 이게 네. 되게 황당한 말인데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네, 이상하죠? 야, 카톡 정부.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시 그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네. 얘기했죠. 그게 자기들의 몇몇 특수부 검사들, 친한 몇몇 검사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좀 얘기하는 그렇죠. 방향들이 있다. 다이렉트로 누군가랑 우리는 연결할 그렇게 할 수 수 있다.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아.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직무유기죠. 그렇죠. 제1야당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가는 상황이면은 음흠. 대통령의 국정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이고요. 네네. 대통령이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면은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실무자들의 또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대통령의 유일한 관심사는 수사입니다. 수사와 감사밖에 없어요. 유일한 관심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로지 유일한 관심사는 수사와 감사. 또 하나 사가 더 있습니다. 뭐 뭐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식사. 그러네요. 식사 밥사. 네. 식사 밥사 법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얘기 더 나가면 우리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어제 촉발된 이 사건은 사실은 유동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피고인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검사들이 얻어냈다. 네네네. 근데 사실은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무슨 검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연결해서 진술 받아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절차이기도 네, 하고요. 원래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어제 또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풀려날 걸 알고 어제 그렇게 또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굉장히 절묘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고 오늘 뭐 검찰총장은 우리가 회유할 거면 구속시켜놓고 회유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어이없는 네네. 폭탄 발언 비슷한 네. 걸 했는데 그게 이제 검사들의 그런 태도인 것이고 풀어주면서 회유한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네.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걸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날 딜을 해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저는 사실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수사의 방향이요.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장동 수사 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건지 특히 그 꼴은 원래 이재명 대표일 텐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게 안 나와서 그러는 건지 수사 방향이 미묘하게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난 1년간 대장동은 주로 배임과 뇌물을 가지고 수사했는데 네. 갑자기 정치자금 얘기가 이제 어제부터 그렇죠.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쌍방울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원래 계속 얘기하다가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없어졌어요. 이제 네. 대북 송금 사건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체도 아태협이 주도한 걸로 지금 그 네. 평화부지사 얘기하면서 이화영 네. 평화부지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뒤졌으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자꾸 딴 길로 세면서 자꾸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제 조국 장관 사건 때도 똑같았죠. 뭐 네. 조국 펀드라고 불렸던 걸로 수사했는데 네, 그게 사모펀드 결국에는, 어쩌고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기우제식 수사라고도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나올 때까지 무조건 턴다. 근데 그 나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나 디지털 증거는 전혀 없고 진술을 통해서 뭔가를 털어낸다. 그리고 네. 그 진술은 자기들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보통 구속된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을 잡아놓고 회유 혹은 협박을 통해서 받아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는 조작했을 수 있다라는 딜을 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네. 원래대로면 자기가 이제 뇌물을 수수했을 법한 이제 그 얘기가 그렇죠. 이 정치 자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정형이나 이런 것들 많이 구형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과 딜을 하기 너무 좋은 구조이고 거기다 풀어주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뇌물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걸 뇌물로 의율하게 되면은 무기징역까지 가는 거예요. 최소 10년 이상으로 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가게 되면은 네. 5년 이하로 집행유예가 가능해져 버려요. 확 떨어지죠. 그리고 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이고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체포영장에 보면은 네. 대선 자금이라는 네.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과 언론에서 받아쓰기 하기 좋게 만든 건데 아시는 것처럼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 우리 그거 자체를 전달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피의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그 시기는 그 시기라고 보면 2021년 4월부터 8월이니까 8월까지. 후보로 아직 그 결정도 안 됐고 경선 그렇죠.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굳이 그들 말이 다 맞다고 하자면 경선과 관련된 자금일 수는 있겠지만 대선 자금이라고 이렇게 딱 명명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그 마치 민주당 전체가 무슨 그 예전에 그 차떼기당 뭐 이렇게 대선 자금 받은 한나라당 것처럼 네. 만들어버리는 프레임이죠. 아주 안 좋은 프레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욱한테 확인했다. 네. 남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 네네. 우리가 뭐 유동규 말만 듣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뭐 남욱도 열심히 회유했을 수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그 JTBC 처음에, 인터뷰 때 네.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들끼리 내부에서 한 녹취록에서도 이재명 지사한테 들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녹취록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유동규 씨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유동규를 풀어주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그럼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네. 그 유동규 씨가 2020년 12월 말쯤에 경기 관광공사 사장을 사임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임하는 이유가 뭐 영화 뭐 이런 거 촬영 때문에 영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요구했는데 그렇죠. 이재명 안 지사가 해줘서. 거부했다. 네. 사실 사이가 좀 틀어져서 사임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미 사이가 틀어져서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딱 차포 던지고 던지고 나갔는데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 말이 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게 8억 8억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걸 이제 구두 진술로만 가지고 네.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통장이 아니면 하다못해 돈을 담았던 뭐 사과 박스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흔히 하는 말로 진술 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그런 돈을 설마 계좌를 받았을까요? 만약에 받았다고 아니, 뭐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네. 뭐 저기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돈이 그 흘러간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관련된 정황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현재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김만배 씨가 자기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그게 더 중요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본질은 오히려 검찰의 검은 카르텔들이 엮여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본질을 완전히 지금 뒤바꾸면서 가고 네. 있죠. 네, 이 광고님께서 애초에 180여석의 집권 여당이 됐을 때 과감하고 확실하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오늘의 이 아무런 꼴은 당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물에 물 탄 듯 일신의 무사한 일에 안주했던 민주당. 이제 와서 난리부르스를 치다니 자업자득입니다. 너무 저기 웃지는 마시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네. 김용민 의원님 뵈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탈핵하자고 하신 분이에요. 네.
아하. 검찰총장 탄핵을 그때 주장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검찰총장 탄핵을. 네, 근데 이번에 탄핵을 또 하려고 대통령이 또 좀 잘못하면 이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페이스북에 탄핵주의자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우리 네. 사실 김영민 의원님은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곤궁에 처한 사람을 회유 협박해서 받아낸 진술을 이어가는 추가 수사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를 설명하신 거죠. 뭐 그게 충분히 의심된다. 의심된다. 취지이고, 네, 예. 의심된다. 네, 의심된다는 취지이고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명숙 총리 사건 그렇죠. 같은 거 그거는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돼서 어떻게 회유했는지 그 과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사건도 매우 유사했고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제가 변호했던 사건이긴 한데 네. 그 사건에서도 그 탈북자들 진술을 그렇게 비틀어서 가져오거나 그랬죠. 회유해서 가져오거나 하는 방식들을 계속 취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자기들이 꼬린을 하고 싶은 네. 이 사건 수사로 이제 확장을 시켜가는 방식이죠. 이것은 진술에 의존했던 수사에서 전형적인 방식이고 네.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소위 말해 과학 수사를 통해서 증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그런 과학 수사들이 굉장히 무력화되거나 아주 편협한 증거들만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쉽게 깨지는 증거들만 나오죠. 그렇군요. 네. 자, 또 게다가 김영민 의원이 지금 요구하신 게 있어요. 당에 강력하게. 네. 검찰의 수사 내용이 실시간 중계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공수처 등의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당 지도부는 좀 각성하고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네, 네. 당 지도부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 안 좋진 않습니다. 전직 지도부 네. 1등 최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또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야 또 맞습니다. 잘 전달이 되고 공론화가 되니까요. 사실 조국 장관 일을 겪으면서 별건 수사라든가 또는 인지 수사 또 이 언론에 이제 대해서 이 검찰이 공포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축소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완벽하게 이게 부활했다.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럼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제 또 중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네, 매우 안 좋죠. 그냥 언론들은 왜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 꼼짝을 못합니까? 꼼짝을 못하는 건지 공생관계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생관계. 공생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네. 물론 거기에 그 공생관계에 약간의 이제 균열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네, 그 원래는 그 대통령이 되면 그 네. 공생관계들에게 좋은 자리들을 나눠주면서 그렇죠. 네, 그 뭔가 좀 보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전리품들을 네. 나눠 먹는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지금은 오로지 검찰에 몰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공생관계에 있던 그 카르텔의 그 저기 주요 멤버들이 약간 열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언론인 척하는 거죠. 아하. 언론인 척하는 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네. 대한민국 지금 거대 언론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언론사들이? 예, 언론사들이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 어. 돈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은 광고 중에 제일 큰 광고주가 건설회사예요. 건설사. 예. 건설사들인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익 관계를 지금 바로 좀 바로 본인들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도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정부라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 감사만 하니까 네네.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못 뽑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균열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번 그 검찰의 행태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궁극적으로는 타겟으로 삼겠지만 그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서로 단합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갈라치기 하려는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갈치 논쟁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네. 갈치 좋아하세요? 같이 매우 맛있어요. 좋아해요. 네. 네. 저희도 뭐 비슷한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의총에서도 그래서 음. 이럴수록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라는 얘기들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요.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그 반윤이라고 불리는 틈이 벌어진다. 그 네. 틈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지금 열심히 민주당을 먼저 치고 들어와서 틈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죠. 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가치 논쟁 이런 것도 있지만 가능한 좀 자제하면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그 같이 돌 맞아가면서 같이 비 맞으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과 새로운 이제 검사로서 여기 좀 권력을 잡게 된 분들 간에 분명히 이제 대척점이 생기고 싸움이 그럼요. 벌어질 거다.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민주당을 지금 좀 치고 있는 분위기다. 이게 네. 요점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캐비넷에서 뭔가 꺼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렇게 공격해도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겁이 나가지고 뭔가 못한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린단 말이죠. 그게 맞나요? 글쎄 뭐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본 의원들은 뭐 그걸 인정하는 분들은 없어요. 뭐 공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네, 네. 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유가 실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 그거보다는 저는 음흠. 오히려 그냥 관행적이었던 것 같아요. 관행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여야가 비등비등한 상황들의 국회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분들은 여야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쓰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요? 네, 이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어허.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힘 함부로 쓰면 우리가 당한다. 나중엔 결국엔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어도 힘을 쓰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가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네.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네. 정당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정당 개혁이요? 네. 어떻게 네, 돼야 민주당 됩니까?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이 돼야 당원을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의원들. 맞습니다. 의원들이 당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뭐 예를 들자면은 네. 이제 제가 뭐 좀 지적질입니다만은 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의원총회보다 중앙위원회 소집해야 됩니다.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가 민주당의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의 구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정책 결정이라든 원내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기국회가 국감을 하고 있지만은 중앙위원회 소집하면 열심히 옵니다 또. 네, 그런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치개혁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구 관리의 척도를 공청과 심사의 척도로 두는 제도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네.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역구라는 것은 선출 단위로서 쪼개 놓은 선거 단위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 정치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네. 국회의원은 풀뿌리도 땅덩어리도 나무도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할 뿐이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게 보여요. 멋있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 지금 저기 의정 활동을 네. 이제 국가를 위한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중앙위원회 소집 얘기도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그 대의원 대회가 지금 좀 많이 변질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전당대회라고 부르는 대의원 대회가 네. 대의원 대회를 하면은 가서 그 선출하고 투표하는데 끝나버리거든요. 네. 네. 그거는 투표하러 가는 거지 대의원 대회가 아니.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맞습니다. 대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렇죠. 그게 대의원 대회인 것이죠. 그래서 전당대회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전당대회 이때 진짜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대의원 대회 하루 하잖아요. 네. 선진국들은 대의원 대회 이제 전당대회 한 일주일씩 합니다. 그렇게 근데 옛날에는 몇 달씩 하는 전당대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고 왜냐하면 다 듣죠 또. 당의 노선과 방향, 예를 들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 어떤 수준으로 싸울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전당대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가 결과적으로는 거수기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선출직,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뽑을 때 대의원한테 가중치를 주냐 마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선출은 직접 선거 방식으로 해서 당원들이 또 뽑게 만드는 것이고 대의원 제도는 수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네.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은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원님께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 대신에 검찰 독재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네, 검찰공화국 지금 이 상황에서의 검찰공화국은 공화국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게 사실은 네. 반대말이 독재 혹은 네. 군주제잖아요. 공화국의 반대가. 네, 네. 다시 말해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 자체를 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공화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말이네. 민주주의와 아주 잘 맞는 민주주의의 다른 말일 표현일 수도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 이렇게 말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검사들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검사들한테 통치권을 맡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은 완전히 제 생각에는 틀린 네. 말이고 검찰 독재 국가로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가 검찰한테 국가 운영권을 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그냥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 독재로 저도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는 용어 사용에 네, 신중을 기하도록. 우리 네. 헌법이 재밌는 게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외국의 선진국 헌법 중에 민주자 잘 안 들어가요. 대부분 이제 공화국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공화주의라는 거, 공화주의, 공화정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선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가치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민주는 뭐냐? 절차와 형식입니다. 그렇죠.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화정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검찰이 내 멋대로 하더라도 흔히 하는 말로 공공선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검찰 독재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님들이 다 똑똑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들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독재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라면 사실 검사들 내부에서도 그냥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도 존재하겠죠. 근데 보지는 못하셨어요? 네, 아니 가끔 이제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좀 있긴 있죠. 네. 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건 맞죠. 네. 예,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두고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권력이 집중되면은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검사로 지금 일하는 사람들 개별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 그 누가 가더라도 거기는 부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독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네, 그래서 네,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한간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총선 차출설, 뭐 당대표 네. 차출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아예 그냥 정치권으로 정치권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왜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더 중요한 건 한동훈이 정치권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검찰 수사지 못합니다. 장관이 아니니까. 물론 뒤에서 사적지휘를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네네네. 공식적인 수사지를 못 하거든요. 그게 차라리 깔끔하다. 오히려 네, 그냥 그렇게 만들어 링에 놓는데. 올라와가지고 네.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그럼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번 정치인으로서 한번 역량을 펴보든지 아니면 피지도 못하고 사그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하고 싶은 정치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혹은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는 한동훈이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당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만 보면은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공연하게. 그거는 언론에서 너무 열심히 밀어주기 때문이고 네. 권한과 정보를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국회의원으로 됐고 법사위원으로 왔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네. 그것도 똑같은 현상 또 발생합니다. 아. 정보를 다 집중해서 갖고 있고 그렇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가 자꾸 견제하고 나무라고 탓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또 오늘 사실 저희가 우리 의원님을 모신 본격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화제가 됐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은 불공정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두렵고 나중에 역사가 그들은 침묵했다라고 기록할까봐 정의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그러니까 저게 지금 광화문에서 네. 그 집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최초로 등장한 의원님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용감하신데 대통령 보고 퇴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네. 이거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욕도 많이 들으셨죠. 뭐 직접 저한테 욕하시는 분은 없고 방송에 나가서 욕하시는 분들은 있었죠. 왜 대놓고는 못하고 뒤로 아니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청계광장이라고. 우리 예. 민주당이 동지를 신뢰해야 되는데 꼭 그 조중동을 신뢰해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신 분들은 있었지만 네. 실제 당 내에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집회에는 좀 많은 의원들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뭐 공정사회 포럼이라고 국회 네, 연구단체인데 철험회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 들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좀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는 집회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화면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여당이 오히려 불법 구테타를 획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가 불법이고 뭐가 구테타인지. 네. 네, 지금 검찰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해 가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승복하고 그 대선 승복했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자진 사퇴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진 사퇴 안 네. 할 거면 네. 탄핵 사유가 된다면 탄핵으로 절차가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퇴진 요구나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전제로 그럼요. 하는 대선을 얘기다. 전제로죠. 만약에 대선 불복이었으면은 퇴진 얘기가 아니라 끌어내리자라고 했죠. 당장. 그렇겠죠. 네. 대선 불복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럼요. 윤석열 씨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불법점유하니까 우리가 끌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지난 문정권 때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그 문재인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는 문재인 사람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또 그랬었죠. 이제 만약에 대선 불복이라면 윤석열 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퇴진과 탄핵은 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퇴진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정치적인 맞습니다. 이야기가 되는데 네. 이제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유능함입니다. 국가를 유능할 수 있는 유능함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유능함이 없잖아요. 나라가 6개월 만에 이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퇴진하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요. 무능함도 탄핵 사유일까요? 탄핵은 아니지만 퇴진 사유는 퇴진 사유는 된다.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무능한가요? 윤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무능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뭐 이번에 대표적으로 잘하시는 게 외교 참사, 외교 참사. 게다가 욕설, 파문. 그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경제 다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대응이 없어요. 부동산 정책도 이번에 내놓은 게 대응이 없다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부자 감세에다가 서민들 예산은 다 깎아버립니다. 네. 노인 예산, 청년 예산, 일자리 예산들은 다 깎아버립니다. 게다가 벤처 투자도 다 그렇죠. 롯데펀드 예산 네. 다 줄여버리고 전부 다 대통령실에 가 있어요 지금 네. 이전 비용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예산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네. 청와대 이전 비용 1조 이상이 들어가는 이 돈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게다가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누가 하냐. 무속인들이 하는 건 아니냐. 이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천공이 뭐라고 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무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이제 위법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시행령 통치 같은 것들은 대놓고 그렇죠. 법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고 감사원과 관련해서 대감 유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것들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독립해서 대통령 대통령과 소속이지만 감사원이 유착하는.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사실상 보고를 하고 협의하는 그런 문자가 포착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금 깡그리째 무시하고 있고 감사원장 스스로가 우리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 법들을 다 무시하는 위법한 행위들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총선에서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히려 총선 가기 전에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로 지금처럼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도 총선 다진다라는 음.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뭐 탈당해라, 대통령 탈당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겠죠. 스스로 자기들이 분당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허. 아니면은 그때 되면 이제 검찰 출신들이 대거 인재 영입이나 뭐 어떤 방식으로 유입될 건데 기존의 정치인들과의 한바탕 싸움이 발생할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열상이 나올 것이고 그런 관점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총선 전이라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고비가 당대표 선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총선은 조금 멀었고 그렇죠. 뭐 한 1년이 좀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결국 공천받으려고 하는 게 요점이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나중에 공천 받냐 안 받냐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공천권 누가 갖냐가 중요하고 그 공천권을 틀어주고 있는 게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듣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검핵관들과 윤핵관들이 싸울 거란 말이에요. 내주는데 윤핵관은 지금 많이 좀 와야 된 것 같은 또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네.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조금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당대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뭔가 해보고 싶을 텐데 그렇죠. 누굴 당대표를 밀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직 뭐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네. 뭐 한동훈 차출설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동훈 싶어요. 장관을 아예 그냥 총선을 아직 너무 오니까 일단 당대표부터 내보내자. 네, 네. 근데 그거 가능하지 않을 것도 같고. 뭐 지금 가능하지 않은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러네요. 모든 가능성과 상상력은 다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네, 네. 건데 네. 과연 그 상황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죠. 물론.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곳에서 지금 이 당대표 적합도 네.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당대표가 되게 내버려 두지를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좀 저는 아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다고 해서 뭐 눈도 깜짝 안 할 겁니다. 지지율 3% 나와도 꼼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흔히 하는 왜 이렇게 말로 담대해서? 아니면 왜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정치는 군사 정권이 지지율 갖고 정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총칼로서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여론조사라든가 뭐 여당이 지고 이기고 이런 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 넘는 상황. 탄핵이라는 법적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타인에게 있는 순간 네. 저는 그걸 제일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자기 편으로 자기 말을 잘 듣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공천권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탄핵하지 못하는 방패막이가 되게끔 할 거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 180석 얻는 것보다 한동훈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101석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럴 수 있죠. 계산이 있는 거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 본인은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결국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같은 얘기거든요. 맥락인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당대표 적합도에서 또 1위를 많이 차지했단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갑자기 홀대하던 그 나경원 의원 VIP 취임식도 부르지 않았던 그분에게 갑자기 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산고령회 부위원장 뭐 부총리급 그런 자리도 주시고 그거 하나만 준 게 아니라 기후 환경 대사 뭐 이런 것도 주시고 물론 다 비상근입니다만 네. 하여튼 뭔가 좀 이름을 잡고 있는 자리를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못 나가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분을 나가게 해서 본인이 뭔가 좀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하려고 하는 건지. 글쎄요,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일단 오빠 동생 사이
사이이니까. 워낙 친했다고. 네, 네. 오빠 동생 사이니까 그 둘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쉽게 추측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오히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연히 당대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본인은 무조건 네. 나간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라면은 그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챙기려고 하고 아, 지금 챙겨주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좀 하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챙겼다. 당신의 당선에 내가 이렇게 도움 줬다. 그리고 혹은 윤 대통령의 그 윤심은 여기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래서 더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싶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금 두 분은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근데 현재 상황은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당대표 선거를 좀 빨리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하자는 이야기는 이제 현재 있는 사람들로서 네. 그중에서 당대표를 뽑자라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중에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사람은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유승민 의원과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경우의 수를 저는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갑자기 이 전당대회가 뭐 4월, 5월로 밀린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권영세 장관이라든가 한동훈 또는 네. 원희룡까지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장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장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경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응.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좀 더 믿는 사람들, 좀 더 신뢰가 가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두 달 정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지율의 변화라는 것도 한번 당내 지지율의 변화도 한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히려 전당대회를 빨리 예전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전당대회를 빨리 한다고 해봤자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검찰 세력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권 내에서는 힘이 아직은 그래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200석 그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총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는 게 또 현실이니까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자기 진짜 그 다음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큰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 그 그림의 하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대표가 되면 대선 후보 가는데 마냥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가 많은데 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낸다고요? 전두환이 그럼요. 군사정권 출신인데 또 노태우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쓰는 어휘를 보세요. 미국 조야에부터 해서 전부 다 80년대 어휘예요. 그러니까 저번 새마을 운동도 막 존경하는 사람 전두환 대통령이고 네. 그런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네. 민정당 창당 방식을 저는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나. 그게 뭐예요? 민정당 창당 방식은? 네.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구여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 계열들 JP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서 정치에 못 나오게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구야권 YSDJ도 똑같이 정치에 못 나오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민한당이라는 관제 야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민정당이라는 군부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당, 뭐 좀 공화당을 개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신의 흔히 하는 부하에 해당되는 노태우라든가 군부 출신들이 당 대표가 되고 주도해 나갑니다. 딱 보면은 네. 지금의 상황이 검찰 출신들이 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또 무슨 일을 이야기하면 사회 정화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네, 사회정화. 사회 정화 운동. 부패한 정치인들 똑같이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 수사하기 위해서 검수완박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사고가 군인들이 나와서 사회를 정화했다. 정의로운 검찰이 나와서 우리 사회에 구태한 구정치인들 그 여야를 막론하고 싹 정리하겠다. 비슷한 맥락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권 재창출이 아니고 정치판 자체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겠다. 라는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고수톱이 싹쓸이 고수톱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저는 그 구상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로 가려고 저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단추 중에 하나는 언론을 빠르게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두환 때도 그 전두환의 퇴임 이후에 그러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까를 그 청와대에서 논의를 해요. 네. 그 문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건을 보면은 뭐 여러 네. 가지 기준을 삼는데 다음번에는 좀 약간 그 멍청한 사람
약간 이런 사람을 뽑아서 전두환 대통령을 잘 보위해야 된다. 어머나.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당 총재로 가서 그 대통령이 당 총재 밑에 두고 당 총재 말을 잘 듣게 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막 만듭니다. 어머나. 그 작업들을 이미 했죠. 그래서 지금도 윤 정권도 네. 그런 그 후계자 작업들을 초반부터 계획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자기가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특검 혹은 뭐가 됐든 수사를 네. 자기가 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얘기해 보셨어요, 저분? 아, 뭐. 농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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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알죠. 조금 네. 알아요. 아니 네. 여러 가지 본부장 의혹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됐고 김만배 맞습니다. 입을 한번 열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자기가 잘못이 없더라도 역공당해서 자기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뭐 조작당할 수 있다라 자기가 많이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니까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후계자 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22일 집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 외로워 보이긴 해요. 근데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좀 지지를 네네.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왜 정치적 빌미를 네가 제공하냐 이런 네. 또 비판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온도 차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광장의 분노와 여의도의 분노가 좀 다른 것처럼 우리 그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분노하는 그 온도차들이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한 것일 수 있고 그분들은 조금 더 늦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네, 다만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그 관행에 젖은 말들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행은 이제 제발 좀 깨트리고 네,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들은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22일에 집회 한다 그러는데 나가실 겁니까? 아니, 나가야죠. 나간다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국민적으로 퇴진운동하는 것에 동참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가능한 좀 자주 나갈 생각이고요. 그 나가는 이유는 뭐 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저도 같이 듣고 소통하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치권 아니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탄압받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시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그러니까는 검찰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당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검찰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좀 세게 나가는 측면이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180석에서 물론 169석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대 야당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좀 큰 흐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뭔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특별히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민생에 신경 쓴다고는 했는데 그게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 내부 비판하려면 비판할 게 이만큼 있으니까 그 얘기는 네. 접어두고 네.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뭐 저희가 이제 철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고민하는 것들은 지금 당내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금 당이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죽어 있는 정당처럼 살찐 공룡. 네. 아, 위기 의식도 크게 못 느끼고 뭐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저쪽이 계속 실수하고 저쪽 지지율 빠지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실수하기를 기다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괜찮지 생각을 갖고 않을까? 있더라고요. 예, 그런 안일함이 있어요 실제. 예. 그래서 그런 안일함을 확 흔들어버리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내부의 어떤 강력한 처방들이나 운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뭐가 있을까를 찾고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번 공천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서 그 공천 기준은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당원들이 선출하게 하거나 당원들을 무서워하게 하는 네. 의원들이 네. 그런 방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지금 의원들이 뜨거워합니다. 내가 다음번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이 진짜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겠구나 네. 라는 생각들이 적어도 들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제안을 계속 당 지도부에 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잘 아시잖아요. 네, TV에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혹은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생각보다 공격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보다 이제 네. 본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본인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지 쑥스러워서? 않습니까? 그렇게 나 지켜줘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당을 구성하고 있는 네. 주요 이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네. 앞장서서 좀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그 민주연구원을 이 압수수색한 것은 김용 부원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민주당 자체를 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있는 이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도 역시 국가기관 못지않은 아주 엄청난 조직입니다. 네. 그런 정당을 이 압수수색하러 온다.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 농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쿠데타 세력이 탱크 몰고 오더라도 정당은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렇죠. 우리 정당 활동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인 것을 이렇게 수색영장, 명분도 없는 수색영장 하나 들고 쓱 들어옵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이 정치 자체를,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거든요. 국민의 민주주의 자체를 우습게 보는 말씀하신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그 민주당 그 수색영장 사건으로 우리 그 김용민 의원이 이 탄핵 또는 퇴진 이야기하신 것이 충분히 저는 그 이 증명됐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네. 민주당 그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에 지역위원회 사무실도 언제든지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도 아닙니다, 그게. 중앙당 쳐들어오는 상황이면은. 그렇죠. 그 사소한 하나의 말해서 민원성, 청탁성 이런 전화 한 통 잘못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칼날 위에 섰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이 정부와는 싸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협치병이 들었다 민주당. 미쳤나봐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대통령이 협치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안 한다는데 안 한다는데. 야당에서 협치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당은 처음 봤어요. 그러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장무상님께서 민주당 의원님도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성덕님, 김영민 의원님 힘내세요. 무소연님, 100번 천번 옳은 말씀. 민주당이 각성합시다. 이런 얘기한 거고요. 드보라님, 지금은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당을 공격한 건데 왜 이러고 있나요? 지금 이런 얘기 하셨고요. 알로에님이 이러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은 이겁니다. 당신 탄핵될 수 있어.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내부 분열이 심해서. 야, 이것도 좀 신경질 나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영민 의원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좀 부족한 게 많고 또 고쳐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막 나가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또 유일한 또 정치 세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끔한 채찍도 필요하지만 또 응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한 발짝 혹은 반 발짝 늦게 가고 있는데 네. 그만큼 또 국민들께서 내가 이것까지 또 뽑아줬는데 내가 또 네 목까지 끌고 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쪽팔려하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광장에서 소리쳐 주시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씩 계속 그 같이 동행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뭐 국민들이 막 민주당 의원들까지 그래서 각성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하기 힘드네요. 정말 큽니다. 쉽지 네. 않습니다, 진짜. 정말 극한 직업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진영 교수님하고 김용민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노영의 디너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8시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